그날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돈 냄새였죠. 요즘 뉴스를 틀면 온통 부동산 이야기뿐입니다. 아침 뉴스는, 저녁 뉴스는, 케이블 경제 채널까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 2년간 4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20억을 넘어섰고, 강북 마포구와 용산구도 15억에서 18억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줄 선 젊은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2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7억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강북권도 2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민우는 괜찮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 부부가 전세로 사는 집도 내년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전세금도 2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또 이사를 가야 할까요? 38살 아들이 아직도 전세살이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일 저녁 7시. 민우가 이 시간에 올 리 없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민주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함께 평일에 오는 건 명절 빼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민주도 왔네. 저녁은 먹었어?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먹고 왔어요. 민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고 접시에 담고,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민우와 민주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긴장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두 사람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둘이 다 오고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나쁜 일이 있나? 민주가 임신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민우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세 계약 곧 끝나잖니. 집 구했어? 아니요. 민주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전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매매로 알아보고 있어요. 매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그 비싼 걸? 민우가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보셨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지금 안 사면 정말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도 많고, 이제는 우리 집이 필요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 절박한 눈빛. 그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 서울 집이 얼마인데. 민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긴장한 습관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이 5억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10억까지 가능하대요. 그런데 마포구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18억이에요. 18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18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주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2년 전만 해도 12억이었대요. 지금 안 사면 내년엔 20억 넘을 거래요. 저희도 알아요. 너무 큰 돈이라는 거. 그런데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38살. 대기업에 다니고 착하고 성실한 아들. 민주는 제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 아직 아이는 없지만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와 민주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3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3억. 그 정도면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남긴 돈, 제 노후 자금. 하지만 3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5억 3천만 원. 남편이 일평생 공무원 월급 모으고 아껴 쓰고 투자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하자고 했던 돈.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5억 줄게. 뭐라고요? 민우와 민주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15억. 내가 다 줄게. 대출 받지 말고 현금으로 사. 이자 내느라 고생하지 말고. 너희가 빚쟁이 되는 꼴 보기 싫어. 엄마,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연금도 있고 이 집도 있잖니. 그리고 너희가 집 사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노후 대책이야. 손주도 봐야 하고. 그러려면 너희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어머니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정말 큰 돈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나중에 손주 낳으면 엄마가 맨날 놀러 갈 거야.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꼭 잘 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통장 잔액 15억 3천만 원. 저는 송금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취인 김민우. 금액 15억.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효도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15억이 사라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제 인생에서 그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그때였습니다.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쓴 냄새, 탄 냄새, 아니, 돈 냄새였습니다. 제가 방금 태워버린 15억의 냄새, 제 인생의 냄새.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우는 착한 애야. 꼭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바쁘겠지. 집 계약하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등기도 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었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큰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잖아요. 엄마, 집 계약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나을째. 저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민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신호음도 들리지 않고 바로 따르릉도 없이 끊겼습니다. 혹시 전화기가 고장났나? 저는 며느리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신호음 3번. 그리고 끊김. 다시 걸면 바로 끊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민우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장해뒀던 겁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만수전자입니다. 저 기획부 김민우 과장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총무팀인데요. 김민우 과장님 찾으신다고요? 네. 그 사람 어머니 일인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분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네.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이요? 그럼 지난달 중순쯤 네. 10월 15일자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월 15일. 그 민우가 저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10월 20일이었으니까 그때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회사를 그만뒀으면 그렇게 큰 돈을 빌릴 게 아니라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회사도 없이 18억짜리 집을 산다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이런 시간에 혼자 집에 앉아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민우가 이사 간다던 그 아파트. 주소는 민우가 문자로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마포구동 아파트. 저는 반찬을 쌌습니다. 큰 반찬통 4개,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을 담았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수레에 반찬통을 실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며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걸어서 5분쯤 가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18억짜리 아파트구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1502호가 있는 동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띵.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1502호. 문패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나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벽에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 거기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사감. 세 글자였습니다. 볼펜으로 대충 쓴 세 글자. 이사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여기가 새로 산 집 아닌가요? 15억을 주고 산 집이 아닌가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가 옆으로 기울며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없었습니다. 우산도 슬리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채로 저는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뚜껑 사이로 김치의 붉은색이 비쳤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요? 이 반찬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줄 곳이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힘없는 눈빛을 한 늙은 여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갔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지만 왠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제자리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버려진 거였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혹시 부재중 전화라도 있을까?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째깍째깍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다시 거실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민우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민우가 대학 때 받았던 상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등상. 저는 그 액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엄마,
나 1등 했어. 그렇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냉장고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김치가 담긴 통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담근 겁니다. 민우가 다음에 올 때 주려고 만든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치를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방 서랍에는 민우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돌 사진. 뽀얀 얼굴에 한복을 입은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작은 가방을 맨 민우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1등으로 들어오는 민우를 향해 제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사진. 교복을 입은 민우가 저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사진. 어른이 된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턱시도를 입은 민우가 민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도 몰랐고, 민우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민우가 저를 버릴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15억을 송금하던 그 순간에도 이상한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장조림, 어묵볶음. 2주 전에 만든 것, 일주일 전에 만든 것, 3일 전에 만든 것. 저는 하나씩 꺼내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치는 아직 아삭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식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김치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된장찌개가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멸치볶음이 물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반찬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 제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반찬통을 비우고 물로 씻어내고 또 다음 통을 열어 쏟아붓고 반복했습니다. 모두 비워낸 후 저는 빈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빈 반찬통이 바로 제 마음이라는 걸. 평생 채워왔지만 결국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들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라는 걸.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8시. 평소라면 저녁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고 민우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치고 수다 떠는 곳. 저는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남의 이야기를 캐묻고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5-6명이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영숙이 아니가. 여기 웬일이야?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였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다시 화투를 이어갔습니다. 짝, 짝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겼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1시간쯤 지났을 때 화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우리 나이에 숨길 게 뭐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요, 제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영수가. 실컷 울어. 저는 순자 씨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억을 준 것, 연락이 끊긴 것, 빈집을 찾아간 것, 모두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나도 그랬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5억 줬어. 가게 차린다고. 그리고 연락이 끊겼지.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가고. 저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 순자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런데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았지 뭐. 순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제는 그러려니 해. 저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아팠구나. 저처럼 배신당했구나. 저처럼 버려졌구나. 영수가 우린 바보가 아니야.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만 믿었을 뿐이야. 자식을 믿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위로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빈 반찬통들이 깨끗이 씻겨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통들을 하나씩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빈 것도 괜찮다는 걸.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걸.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밝은 달. 그 달빛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 인생을 다시 살기로 한 게. 순자 씨와 저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때로는 동네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요? 저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평생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하고 싶은 것, 아들이 필요한 것만 생각했지. 제가 하고 싶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이제 아무도 너를 막지 않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돈을 아낄 필요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리였습니다. 저는 평생 요리를 해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명절에는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요리 자체는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좋아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써는 소리, 기름에 지글거리는 소리, 간장 타는 고소한 냄새, 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김.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만약 이제 제가 요리를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며칠 후, 저는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해요. 순자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좋은데? 너 요리 진짜 잘하잖아. 하지만 돈이 없어요. 15억을 다 줘버렸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계산해봤던 금액을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 임대료, 주방기구, 재료비 다 합치면 5천만 원 정도요. 순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빌려줄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저한테 돈 빌려줬다가 또 날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데도 없는 돈이야. 그리고 너는 민호가 아니잖아. 너는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순자 씨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다음 주부터 저는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습니다.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침내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동네 시장 입구 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주방 기구를 들여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청소하고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간판 이름은 뭐로 할래?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영숙의 집밥 좋다.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딱 너답네. 간판이 달린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그 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김영숙의 집밥, 제 이름이 박힌 간판.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싱싱한 채소, 두부, 고기, 생선, 손수레에 가득 담아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시금치를 데치고 장조림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요리인데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의무였다면 지금은 선택이었습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가 첫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영숙이가 가게를 냈네? 네. 한번 맛보세요. 정성껏 만든 집밥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맛있다고, 집에서 만든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를 했고, 손님을 맞았고, 저녁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15억이 있을 때보다 5천만 원으로 가게를 차린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영수가 아직도 일해? 네. 거의 끝났어요. 순자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찬통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맛나. 저는 고개를 들어 순자 씨를 봤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식한테 버림받았지만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서로가 있잖아. 맞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서로가 있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한가? 밥은 먹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게가 있었고, 순자 씨가 있었고,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민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집을 산 걸까? 아니면 다른 데 쓴 걸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되시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아드님 김민우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우가 무슨 일 있나요?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영숙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드님 김민우 씨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요? 며느님 되시는 박민주 씨의 채권자가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께서 아드님께 송금하신 15억에 대해서요.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15억.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 작년 11월 5일에 아드님 계좌로 15억을 송금하셨죠. 네, 그 돈은 아드님 계좌에 이틀 정도 있다가 11월 7일에 전액이 인출됐습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15억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민주 씨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12억이 입금됐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상호 민주 F&B, 대표 박민주.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회사라고요? 네.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요. 현재 채무가 8억 정도 됩니다. 8억. 그 숫자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은요? 그건 추적이 안 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대출 서류인데요. 여기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김민우 씨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네. 아드님의 인감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우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도장, 민우의 서명,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신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무함이 왔습니다. 결국 내 아들도 죄인이었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과 며느님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5억은 집을 사는 데 쓴다고 하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쓴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서 저는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멍하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도, 사업을 하려는 것도, 제 돈을 사업에 쓸 거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집 산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알 것 같았습니다. 집 산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돈을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업한다고 하면 제가 말렸을 테니까요. 제 아들은 저를 이용한 겁니다. 제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번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지웠습니다. 천천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의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지웠습니다.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에는 그 사람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소를 할까 말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모두 식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나처럼 법률사무소를 다녀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자 씨도 그게 낫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받는 돈도 결국 상처만 더 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김치를 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영숙 씨 맞으시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주 엄마예요. 박민주 어머니요. 며느리 어머니.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민주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 무슨 일인데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민주가 너무 놀라서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제발요. 민주가 자꾸 당신을 찾아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한테 다시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1시간 후,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며느리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작은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와줘서. 그 사람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안에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응급실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5개월 전에 봤을 때 그 깔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민주가 손을 내렸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이 보여서 미쳤었어요. 사업만 성공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도 돈 갚아드리고 큰 집도 사드리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민우 오빠가 회사 그만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집 산다고 하면 돈을 주실 것 같았어요. 사업한다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디 있어? 민주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사판에 나가요. 막노동이요. 돈 벌려고요. 빚을 갚으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가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그 아이가 많이 힘들지? 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사도 3번이나 다녔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와요.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저는 민주를 봤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도 살기 위해 발버제 시도제에게 속둥쳤던 거구나.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들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구나. 어머니,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민주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니큐어를 하고 핸드크림을 바르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트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많이 고생했네. 그 말에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어머니, 민주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평생 죄송하게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애가 큰 잘못을 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주도 아파하고 있구나. 민우도 공사판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들도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거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남남으로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김영숙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들을 용서할지 말지도 제가 결정할 겁니다. 제 속도대로, 제 방식대로.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제야 알았어요. 진짜 어른이 된 건 나였다는 걸. 병원에 다녀온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시장에 가고 요리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정리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민주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아직도 이래? 네. 거의 끝났어요. 순자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나 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슨 일인데?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순자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를 만난 것, 민우가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것, 그들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요. 저를 속인 게, 저를 이용한 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도 불쌍해요. 당연하지.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래. 자식이 잘못해도 배신해도 그래도 불쌍한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야. 용서는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야. 알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뭘까? 순자 씨 말처럼 그건 쟤를 위한 일일까?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고소 안 할게요. 그냥 놓아줄게요. 변호사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민우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말랐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속였어요. 제 엄마를 이용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뒤로 민주도 들어왔습니다. 민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 제 며느리, 저를 배신한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우와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엄마, 저는 냉장고로 가서 반찬통 2개를 꺼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그걸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가져가. 3만 원이야. 민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돈을 받는 거예요? 응.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반찬은 팔려고 만든 거야. 이제 공짜는 없어. 민주가 가방을 뒤지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돈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민우가 반찬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꼭 빚 갚고 제대로 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우는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둘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반찬은 팔려고 만든 거야. 이제 공짜는 없어.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단단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독립된 한 사람의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 건 나였다는 걸. 용서할 줄 알지만, 경계를 지킬 줄 알고,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집으로, 제 인생으로. 그래, 이젠 됐다. 이 통이 다시 채워졌으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소문도 났습니다. 어느 블로거가 가게를 소개했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맛이에요. 어떤 2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이제 제 요리는 누군가의 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와서 손님 맞는 걸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민우와 민주는 가끔 가게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돈을 내고 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너희는? 저희도 괜찮아요. 민우 오빠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잘 됐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제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게 지금의 우리한테는 맞았습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민우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율이에요. 저희 아들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제 손자. 하율이가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하율아. 저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율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찬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바로 그 반찬통. 할머니,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민주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사랑의 의미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할머니께 손자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합니다. 민주.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율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아파요? 아니야. 저는 하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아파. 그냥 기뻐서 그래.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금씩이라도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제 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작은 월급으로 빚을 갚고,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민주도 봤습니다. 제 며느리,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계산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꼭 안았습니다. 빈 통이 아니었습니다.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담근 김치가 이 통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채워진 통이었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엄마,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율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뭐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김치를 썰었습니다. 민우와 민주, 그리고 하율이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요리했습니다. 밥을 볶는 소리, 김치가 지글거리는 소리, 참기름 넣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족이구나. 김치볶음밥을 접시에 담아서 하율이 앞에 놓았습니다. 하율이가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저는 하율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율이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빈 반찬통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게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집밥, 제 이름, 제 가게, 제 인생.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됐다. 이 통이 다시 채워졌으니. 하율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민주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하지만 다시 일어선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